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13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아, 영경씨. 네. 너무 오랜만에. 되게 아쉬웠어요. 아니, 영경씨가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인터뷰하고 이럴 때 데이타임에 보통 하다 보니 영경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번번이 인터뷰 때마다 좀 네. 불참을 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같이 하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네. 제가 문제는 팟캐스트 한 2주 쉬다 보니까 이 감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죠. 뭐 그 전에는 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잘하시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경 씨가 못 온 사이에 영케이 씨가 다녀가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뮤브의 새 코너, 그러니까 비정규 코너인데요. 해적 잔나비 첫 방송이 나갔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도였고 그쵸. 사실 기획부터 녹음에서 편성까지 한 2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 나와서 후루룩 이렇게 시작해버렸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사이에 녹음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뭐 나름대로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 자리를 다시 확고하게 할 때다 싶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특별한 손님과 풍성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실황 영화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가 개봉합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금 같은 음악 환경에서 예전과 같은 형식의 앨범 리뷰가 필요한지 뭐 사실 요즘은 플레이리스트 단위, 싱글 단위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앨범 단위 이전에 앨범 단위로 나오는 앨범들이 작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앨범 리뷰가 필요한가? 왜냐면 앨범 리뷰는 앨범 발매를 전제로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현상과 이제 음악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길, 이런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큰데요. 우선 또 오랜만에 이 시간 갔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노래 추천하는 뮤직 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경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추의 언더워터 가져왔습니다. 이달의 소녀 출신이죠. 저는 사실 추의 목소리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이달의 소녀 단위, 그 그룹 단위의 노래는 좀 들어봤는데 추는 뭐 예능, 뭐 짤 이런 것들로만 자주 접해왔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잘 안 봤고. 뭐 그냥 유튜브로 간간히 보는, 쇼츠로 보는 그 정도였는데 이번 앨범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음색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고, 사실 이 언더워터라는 음악 자체는 뭐 드라마틱한 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운드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되게 굉장한 팝 멜로디를 갖고 있고 통기타 리프가 노래를 이끄는 정말 정직한 어쿠스틱 팝 스타일의 음악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그리프, 무나, 해치 같은 이런 인디팝 뮤지션들의 맑고 희망적인 터치가 좀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추가 포크팝 혹은 인디팝 계열의 이런 이지 리스닝 트랙을 부르면 너무너무 잘 맞겠다 싶었고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올해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가사도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뭐 물 밑을 유영하면서 내 길을 찾아서 나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추의 음색을 다시 발견한 음악,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도 뭐 민재 씨가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뽕짝 트랙들, 그런 것들도 하울이나 뭐 에일리언스 이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도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고, 뭐 맨디 무어의 크러쉬 노래를 추가 불러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음색.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추가 하는 방송들도 좀 봤었고 유튜브 하시거든요, 이분. 그 지구를 지켜 추. 저 그것도 몇 번 봤고 거기 막 침착맨 나와가지고 영상 또 보내주셨잖아요. 추에 대해 보면 정말 웃긴데, 근데 그때부터 저는 목소리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 음악을 들으니까, 그리고 사실 추는 리메이크 곡을 많이 했었어요. 발라드 곡을 냈죠. 근데 그런 노래 들을 때도 노래 잘한다 생각은 했지만은 이런 팝송들을 부를 때 진짜 목소리가 유니크하다. 그래서
진짜 레코딩 어떤 아티스트의 느낌? 네네 맞습니다. 그 음원에서 너무나 좋은 뭐 라이브에서 어떤지는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참 감탄했던 솔직히 그래서 영경 씨랑 이 츄를 놓고 거의 뭐 쟁탈전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하겠다고 우겼죠 거의. 네네 영경 씨 그래서 양보를 했던 저도 근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앨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스믹 칩스라는 팀의 My Dancing Queen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코스믹 칩스는요 정엽 씨가 만든 새로운 펑크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이분이 펑크 밴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마침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보컬 정엽을 주축으로 해서 건반의 유니크 노트 그리고 기타의 김동현, 드럼의 동현 그리고 베이스의 고대승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뭐 다들 오랫동안 음악 하신 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밴드를 이제 결성해가지고 첫 정규 앨범 그루브 서킷이라는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코스믹 칩스라는 이 이름은 우주에서 찾은 가장 맛있는 음악 과자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정엽 씨가 밴드 이름 뭐로 할까 상당히 고민했다고. 근데 이 코스믹 칩스라는 이름이 좀 뭐 특별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Feel Your Lips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인데 전 그 다음에 있는 My Dancing Queen 이 노래에 끌리더라고요. 왜겠어요? 이 노래가 아주 강력한 뽕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펑키하면서 또 정엽 씨가 노래를 또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 곡 들으면은 좀 흥겹게 이 기분 전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저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두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츄의 언더워터 그리고 코스믹 칩스의 My Dancing Queen. 뮤브의 13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뭐 저희의 너무나 친애하는 동료이면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면서 웹진 이즘의 편집장을 지냈고 또 현재는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고 음악 웹 매거진 제너레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김도원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원입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드디어 만납니다. 네, 뮤브에는 처음 오셨어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뵙고 인사도 나누지만 너무 많이 보죠. 네. 근데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뮤브에는 이제 처음 오셨는데 뭐 듣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헌입니다. 뮤브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뮤브의 열렬한 청취자 한 명으로서 유튜브, 팟캐스트 모든 것을 다 구독했고요. 진짜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인증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정말 기분이 새롭습니다. 네. 또 도원 씨를 모셔서 저희가 기쁘고 그쵸. 참 뜻깊죠. 우리가 또 제가 도원 씨랑 예전에 많이 했었다. 그쵸? 뭐 저희 유튜브 할 때도 그렇죠. 초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도원 씨가 뭐 할 때도 뭐 같이 해서 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익숙한데 어쨌든 뮤브엔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기대가 큽니다. 네, 2023년 제 음악 이제 일하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뮤브의 게스트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역시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약간 아직 내공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에 화가 좀 지금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정미재 평론가님과 이제 정현경님께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지금 재밌습니다. 네. 약간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광대로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웃기려고 나왔거든요. 네. 지금 웃기자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웃기면서도 또 재밌는 또 유익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도원 씨가 워낙 잘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저도요? 대본만 썼습니다. 정말 거짓말이에요. 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캐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원 씨랑 함께하는 1시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The Eras 투어가 개봉합니다. 이미 뭐 미국에서는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006년도 데뷔했으니까 올해 벌써 활동이 18년 차더라고요. 베테랑이죠. 근데도 뭐 여전히 모든 면에서 탑의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아티스트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본 이 셋 중에서 유일한 사람으로서
내한왔을 때. 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KSPO, 지금 뭐 KSPO지만 체주 경기장이 그리 사람이 많이 차지 않았던. 네. 2호선에서 목격된 뒤로 다시는 안 오는. 네. 사인 CD를 박스로 갖다 팔았는데 도로 가져갔던. 네. 제가 그때 나오면서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한 장 더 살까 생각하다가 에이 아니다 이러고 갔는데. 저 인생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0장 더 샀어야 되는. 그렇죠. 지금 팔았으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정규 앨범을 총 10장 냈죠. 미드나이트라는 앨범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재녹음 앨범들 테일러스 버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성원호님과 했었죠. 2회에서 했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1집 때부터 참 좋아했어서 뭐 여러 번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팝으로 점점 건너갔고, 뭐 지금은 약간 인디 포크도 하면서 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도원 씨 어떻게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테일러 스위프트. 사실 제가 부끄러운 역사지만 제가 사춘기 시절에 기타 치면서 노래도 이제 커버도 하고 카피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어떤 곡? 뭐 러브 스토리, You Belong With Me, 뭐 아주 추억의 노래들이죠. 그때 당시에 핫트랙스 잡지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신인이었을 때 이제 광고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샤방샤방 샤라라, 컨트리의 요정, 테일러 스위프트. 그때 샤방샤방 유행할 때거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줄이야. 사실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용경 씨는 어떻게 테일러 스위프트? 약간 테일러 스위프트 쪽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빌보드에 올라가는 곡들은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 제 취향은 확실히 아니었고 사실 컨트리 팝 쪽을 그때 많이 듣지도 않았고 사실 이제 2010년대에 팝으로 조금 변모했을 때도 제 취향이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용경 씨는 좀 센 음악 좋아하잖아요, 원래. 원래 좀 락을 좀 들었고 팝을 기피하려던 건 아닌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뭔가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에 조금 감흥이 없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요즘 듣고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혁신적인 가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건 뭐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즘 인디팝을 가장 많이 듣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가. 근데 인디팝을 만드는 뮤지션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 앨범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디팝을 정의하는 어떤 사운드적인 소스를 1989의 뭐 아웃 오브 우즈 뭐 이런 곡들이 대다수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런 대단한 시도를 하는 가수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요즘 앨범들을 다 듣고 있고 요즘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팝 곡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입덕을 한 거죠. 저는 그쯤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사실. 저는 그 앞에 컨트리 음악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까 도원 씨가 얘기했던 뭐 러브 스토리라든가 You Belong With Me라든가 또 1집에도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린 날의 어떤 감수성들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뭐 통기타 음악들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스타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뭔가 사운드가 커지고 뭔가 세련돼지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닌데 내가 알던, 그러면서 조금씩 좀 떠나갔던. 그래서 사실 저는 1989 나왔을 때쯤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랑 거의 이별이었는데, 근데 또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앨범은 참 좋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군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잘 하니까. 그리고 또 가사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더. 뭐 더 얘기. 갑자기 뚝 끊어져가지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들이 좀 있었는지 영경 씨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는 너무 많은 기록들을 세웠고 지금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에라스 투어 그 영화가 개봉이 되기 때문에 이 에라스 투어의 현지 흥행 규모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 더 에라스 투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 지금까지 1억 7천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록은 콘서트 영화 중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낸 영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1위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입니다. 2억 6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흥행 수익 탑 10 콘서트 영화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저스틴 비버, 원디렉션, 케이티 페리 같은 팝 뮤지션들부터 마이클 잭슨, 마돈나, U2 등의 레전드 뮤지션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억 단위를 넘은 사람은 마이클 잭슨과 테일러 스위프트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글로벌 팝스타들과 레전드 아티스트들과 이름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마이클 잭슨은 어쨌든 죽었으니까 그때 사망 특수가 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디 에라스 투어가 뭐길래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거죠. 많이들 보는 건가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디 에라스 투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레이티스트 히츠 투어죠. 그래서 지금까지 냈던 앨범들을 주요 곡들 쫙 부르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거의 40곡 이렇게 부르고 뭐 3시간 넘게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앨범 곡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공연 티켓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공연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도 아직 투어가 안 끝났는데도 지금 개봉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머리를 잘 쓴 게 투어를 돌면서 투어 지역마다 꼭 부른 노래들 하나를 바꿔요. 그래서 한번들 그 지역에서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 때문에 좀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서운 점이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에라스 투어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시기에 맞춰서 개봉한 영화도 이미 흥행 수익을 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계속 보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뭐 사실 리서치 할 때만 해도 글로벌 박스 오피스가 1억 3천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1억 7천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속도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개봉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한국도 11월 3일에 개봉을 하고 이미 이 영화는 개봉 첫 주에 9,2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건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에라스 투어 작품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대형 스튜디오를 낀 게 아니라 자기 인하우스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고 배급 과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해요.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와의 수익 배분 문제도 없고 돈을 이 사람은 자기 거를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정말 주체적인 아티스트입니다. 뭐 테일러스 버전도 결국 이런 모든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만든 음악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주체적인 아티스트가 아닐 수 없고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 몇 개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당장 지난 7월 테일러 버전의 스피크 나우가 발매가 됐죠. 이 앨범도 앨범 차트 당연하게 1위를 했고 이로써 앨범 차트 1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여성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남녀 합해서는 이제 폴 맥카트니가 1위고요. 뭐 마침 테일러 버전의 1989 앨범이 내일 또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나오게 됩니다.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되고요. 또 테일러 스위프트는 20살에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앨범상을 받은 가장 어린 가수로 주목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빌리 아일리시가 깨졌죠? 깨졌죠. 18살에 받으면서 기록이 깨지긴 했죠. 뭐 그래미 어워드에서 또 올해 앨범상을 3번 수상한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고 앨범상 3번을 수상한 아티스트로는 스티비 원더,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이렇게 레전드급 가수들이 있어요.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가수로 기록이 되는데 34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은 26개, 휘트니 휴스턴은 22개 받았다는 걸 고려해보면 이미 이 상 개수 차이도 좀 어마어마한 편이죠. 다 어디다 뒀을까요? 뭐 버리지 않았을까요? 재활용. 상을 왜 버려요? 그 트로피가 33개에다가 그래미도 뭐 많을 거고 와. 그것만 해도 컨트리 뮤직 어워드에서 받은 것도 뭐 다 쓸었으니까. 제가 이번에 이사할 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울었거든요. 근데 와 테일러 스위프트는 진짜 많겠다. 본인의 홀 오브 페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33개. 진짜 많네요. 정말 많죠. 뭐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뮤직비디오로도 상을 엄청 많이 받았고 2022년 한 해에만 VMA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한 아티스트로 기록이 됐어요. 뭐 카니의 무대
고대 난입 사건도 VMA죠 사실. 네네. 뭐 이때 비욘세와 또 경쟁을 하기도 했고 올트웰 테일러 버전 뮤직비디오도 이 사람이 지금 감독을 했어요 직접. 10분짜리. 네, 그걸 직접 감독을 했고 사실상 음악, 영상, 퍼포먼스까지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내는 아티스트고 또 히트를 시키잖아요. 진정한 종합 예술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사실 잔잔바리 기록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굉장히 레전드들과 이름을 같이 하는 이런 엄청난 기록들을 보면서 아 레전드의 탄생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내가 동시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내가 목격을 하는구나 네. 라는 점에 있어서 되게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이 아닌 영경님마저 레전드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팬이 아니고 스위프티가 아닌데도 이런 뭐 대중음악 가수의 어떤 이런 전설적인 행보를 같이 보고 있다는 점이 복을 받은 거죠. 우리 세대가.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난 테일러 스위프트 팬도 아니었고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을 안 좋아했는데 그 음악이 내 인생을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를 간증하는 어떤 사례들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더 드라마 제가 재밌게 본 시리즈 더 베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정말 망나니인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딸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망나니로 살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 누가 듣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만 이제 개과천선을 하고 나서는 집에 가면서 차에서 러브 스토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아주 그냥 떠나가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뉴요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칼럼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들은 사형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세이가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문화적인 영향력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지만은 동시대의 어떤 아티스트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이후의 후대 아티스트들에게도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키즈들이 지금 음악계를 장악하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터뷰를 보면 다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원 씨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죠. 네. 사실 아까 영경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 앨범이 어떻게 보면 잭 앤토노프와 이제 함께 만든 어떤 역작인 거잖아요. 네네. 그 음악 스타일이 현재 인디팝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음악적인 스타일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후대 뮤지션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팝 뮤지션으로 전환할 때 그때가 레드 앨범 나왔을 네. 때였는데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컨트리 싱어송라이터가.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네. 아 그냥 평범한 팝 아티스트가 되는구만. 네.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 중간중간에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서사를 계속해서 주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레드 앨범에 All Too Well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죠. 맞아요. 그리고 1989 같은 앨범도 굉장히 1980년대의 어떤 제스처를 가져가면서 인디팝스러운 어떤 굉장히 대중적인 앨범을 내놨고 그 이후에 사실 아까 영경님께서 말씀하셨던 카니에 웨스트와의 갈등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뭐 소셜 미디어에 반박을 한다거나 뭐 성명문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레퓨테이션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음악으로 다 보여줬죠. 예, 그리고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 스쿼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그쵸. 그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네, 후대 뮤지션들과 이제 동세대 뮤지션들을 데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이 정도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영민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팬들을 조련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자신의 엠파이어를 쌓아 올린 거죠. 이것은 뭐 앞으로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중간에 남자 문제도 있고 여러 이런 것 때문에 팝 뮤지션들이 뭐 테일러의 나는 절친이다.
친구다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마다 너무 좀 유치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런 반응이 많았죠. 네. 그렇죠. 네. 음악이나 하지 왜 여기서 이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두 해 지나고 이제 2020년도에 당도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실제로 내는 음악들 그런 행보들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기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얘는 그래도 나름의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브랜딩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카니에 웨스트 파와 이 테일러 스위프트 파로 막 나뉘어 싸울 때는 거의 뭐 여야 갈등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네. 케이티 페리 파도 있잖아요. 케이티 페리 파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참 얘기도 많았고 저는 솔직히 좀 지겨웠어요 보면서.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화제는 됐지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자기 걸 다시 이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으로도 보여주고 공연으로도 보여주고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네. 그렇죠. 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참 그때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들어보니까 이 에라스 투어가 워낙 잘 되니까 미국에서는 뭐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 열리는 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네. 뭐 백종원 씨가 그 지역 축제를 여는 것처럼 네,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네. 칭송받던데 네. 또 그런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미국 경제에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이제 야기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일까요? 퀴즈네. 퀴즈입니다. 보기 없나요, 보기? 일단 많습니다. 네. 정답은 57억 달러라고 합니다. 와. 하나로 얼마죠? 경단이요? 57억 달러면은 이제 네 얼마일까요? 곱하기 1,300 해보시면 한 6천억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 정도 되나? 그렇죠. 네. 서울시 예산은 더 많지 그거보다는 연대 예산이 네. 근데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야기한 경제적 효과가 전 세계 나라들의 이제 42개국 경제 생산력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사람 한 명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도시에 가서 네. 올리는 수익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와 이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이제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이제 6일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했는데 6일을 했어. 이 6일 동안의 기록이 지금 에라스 투어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일단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하면요.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을 산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심지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가는 이들을 위해서 비행 코드도 1989로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신시내티도 있고 뭐 콜로라도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부가 가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LA에서 6회 공연을 했는데 경제 효과가 3억 2천만 달러고 캘리포니아가 이 6일 동안 창출한 일자리가 3,300개라고 하는데 이 3,300개 일자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서점에 신규 직원을 채용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와, 그럼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진짜 크네요. 정말 걸어다니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뭐 일단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호텔 객실 수익만 해도 2억 8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뉴욕 주 전체 그리고 뉴욕시 전체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 전체 일주일 동안 호텔 예약한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디움 투어는 확실히 규모가 크니까 저도 작년에 엘튼 존 갔었잖아요. 2번 다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었는데 거기가 한 6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5, 6만 정도. 네. 그러면은 진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써야 될 건 당장 네. 저만 해도 여기서부터 뉴욕을 갔고 그럼 제가 쓴 돈도 거기 지금 그 그쵸. 지역 네. 뉴욕 경제에 어떻게 보탬이 됐을 활성화에 거 기여를 한 맞습니다. 거죠. 저는 완전히 이거 예. 통장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와 확실히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또 공연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얘기한 것처럼은 공연 표가 없어도 예. 어쨌든 스타디움 공연이니까 밖에서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따라다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축제인 거예요. 네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말씀하셔서 제가 또 재밌는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사실 그 티켓 그리고 스타디움 자체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자. 이런 것도 이제 경제 효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앞에 아주 작은 펍이 있어요. 네네. 거기가 이제 뭐 치킨 윙 팔고 그냥 오래된 락 아티스트들 공연 오면은 이제 그냥 아저씨들 술 마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부업으로 뭘 하냐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이제 어디까지 셔틀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대단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때 그 셔틀을 했더니 거의 평소에 몇십 배나 달하는 손님들이 와서 그걸로 돈을 거의 1년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뭐 내린 김에 한잔하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정말 많아요.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러니까 공식 머천다이즈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공연 갈 때마다 1인당 평균 $1,300씩 쓴다고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팔찌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냥 공식 굿즈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더 멋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노래의 가사를 새긴 팔찌를 이제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이게 그냥 수익 올리는 게 아니고 거의 홍보대사 아니에요? 이런 네. 회사 수입이랑 거의 맞먹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내슈빌에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했을 때 내슈빌 또 어딥니까? 컨트리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내슈빌 컨트리 홀 오브 페임에서 이제 명예의 전당에서 통 크게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 특별전을 하자. 근데 평소에 내슈빌의 홀 오브 페임에서 전시를 준비하려면 4년 이상 걸린대요. 근데 5개월 만에 그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얼마나 팔았냐면 12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백종원 선생님이 거의 미니 테일러 스위프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습니다. 맞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참 테일러 스위프트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고척돔에서 만약에 공연을 하면은 그 주변에서 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연하는 뮤지션의 노래를 틀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진짜 발디딜 틈도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약간 예열을 하는 거죠. 공연 보기 전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걸음걸음마다 형성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 오프라인에서 공동체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을 같이 좋아함으로써 이런 뭐 이웃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사실. 우리도 하나 해요. 아니 저도 그 폴 맥카트니가 한국에 왔을 때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맥주 마시고 들어가고 잔디밭에서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화가 왜 흥행을 하느냐, 더 에라스 투어 영화가 이 문화를 영화관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아까 영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계약을 맺었거든요. 중간에 낀 회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통 마진이 없구나. 아티스트가 티켓 가격도 설정할 수 있고 영화관에서 파는 음식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성인 티켓을 $19.89에 팔고 있습니다. 노렸네 이거를. 그렇죠. 좀 그리고 비싸네. 아이는 $13.13인데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1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이 에라스 투어 커스텀 음료를 팔고요. 머천다이즈 팔고요. 그래서 틱톡이나 뭐 소셜 미디어에 영화관 장면을 보면 그 팬들이 앉아서 영화를 안 봐요. 그냥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울고 막 노래 부르고 떼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단순히 그냥 실황 영화를 녹음해서 잘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창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어떤 효과를 지금 영화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간 사람도 영화를 보는 거예요. 공연을 안 간 사람도 영화를 보는 거고. 그 참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사실 있었죠. 서브컬처에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팬들끼리 대관을 해서 그걸 틀어놓고 거기서 먹고 싱얼롱 하고 뭐 하는데 이거를 문제라기보다 이거를 이제 메인스트림 아티스트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문화를. 저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왕국 싱얼롱 대관 할 때 가서 노래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원 씨 집에 가면은 막 그
걔네들이 막 서 있어요. 엄청 좋아졌잖아요. 엘사.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문화 경험을 새롭게 좀 선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고 11월 3일에 우린 CGV 단독으로 개봉하는 것 같던데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떻게 또 CGV의 어떤 좋은 음식 이런 것 좀 뭐 한국에 뭐 없나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근데 의외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53대 47로 맺었습니다. 별로 가져가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가져간다고 하면 아무리 테일러 스위프트라도 욕심쟁이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연 표를 못 구해가지고 또 한동안 난리였고 맞습니다. 공연 못 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는 좀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 오기는 글렀거든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얘기했지만은 없죠. 그래서 이번 투어로 한국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또 한번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노래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10번째 넘버원 송이 된 크루얼 썸머 골라왔고요. 우리 아까 1989 앨범 얘기 많이 했고 또 이제 나오니까 이 앨범에서 한번 골라보죠. 도원 씨가 한번 골라주세요. 아 제가 고르나요? 네네. 사실 저는 이 앨범에 좋아하는 노래가 정말 많은데 스타일 하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와의 약간 연결. 그 약간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살생부가 있잖아요. 네. 그 아까 파 말씀하셨는데 그쵸, 제 그쵸. 3지대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차인 남자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노래 이제 원료가 돼서 사라지거든요. 노래 희생양이 돼. 네, 근데 해리 스타일스는 관계는 없고요. 그냥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타일 노래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그리고 스타일 듣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도원 씨가 준비한 얘기 또 들어볼 건데 사실 오늘 우리가 도원 씨를 좀 초대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얼마 전에 도원 씨가 운영하는 그 제너레이트에 이런 제목의 글이 2편 올라왔어요. 앨범 리뷰가 필요한가? 그래서 보니까는 뉴욕타임스의 기자 존 카라마니카 이 사람이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팝캐스트라는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음악가이자 에디터인 제이미 브룩스를 초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번역한 그런 글이었죠. 도원 씨가 그 번역을 잘 해놨던데 참 흥미롭고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좀 같이 놔두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앨범 리뷰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팝캐스트 이제 에피소드였고요. 네. 이제 시작은 뭐냐면 존 카라마니카가 U2의 역사적인 스피어 공연을 보러 갔다가 트위터에서 어떤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이미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음반을 검토하지 않고도 음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콘텐츠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 트위터에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그 좋아요가 거의 몇백 개씩 달렸고 그 밑에 답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 에피소드를 보고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의 팟캐스트에 초대를 한 거죠. 팟캐스트에 초대를 하고 사실 앨범 리뷰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그 이외에 더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음악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앨범 플레이리스트 싱글 이런 것들의 가치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음악 저널리즘은 어떻게 이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유익했던 팟캐스트라서 제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그 두 사람의 결론. 결론은 없고요. 네, 제가 이 글을 번역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일단 이거 하나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논의가 음악 평론이 필요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앨범 리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한마디로 앨범 단위의 무언가가 나와야 하는가 이런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앨범이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이 현재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음악 콘텐츠를 과연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 시장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음악 청취 습관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드레이크가 이런 스트리밍 시장에서 음반 청취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구상하는 앨범의 형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스위트너 앨범과 세븐링스 앨범을 또 비교를 하면서 스위트너 앨범이 더 팝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을 수 있으나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주고 스트리밍 횟수를 가져다준 것은 세븐링스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앨범 리뷰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도 앨범 리뷰를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만 해도 앨범 리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글을 쓴다거나 뭐 좀 아티스트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도원 씨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 이즘에서 일을 할 때는 앨범 리뷰가 메인 콘텐츠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특집을 쓴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것도 앨범 리뷰를 기반으로 좋은 앨범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앨범 리뷰를 그때만 해도 그래도 스트리밍 시대이긴 했지만 그때도 스트리밍이었지만은 그래도 앨범 리뷰를 좀 꾸준히 썼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고 그리고 뭐 우리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앨범 리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 그걸 써서 올린다고 해도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 근데 사실 뭐 우리는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 안 보면 의미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쵸. 사람들이 볼 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이 리뷰도 보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뭐 그랬을 때 그 글의 의미가 더 있는 건데 제가 도원 씨 그 글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여기였어요. 음악이 예전에는 소비자한테 직접 음악을 판매했다면은 지금은 이 스트리밍 시대가 되고서는 음악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한다는 그 얘기가 저는 좀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딱 막상 말로 보니까 정말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앨범 리뷰 하나하나가 이 앨범을 들어볼까? 여기에 내가 돈을 쓸까?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다면은 지금은 뭐 내가 10,000원 조금 뭐 얼마 더 내면은 세상의 모든 음악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수억 곡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내가 궁금하면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영화랑 또 다르게 영화는 어쨌든 2시간, 3시간 되지만은 음악은 그냥 2분, 뭐 3분, 앨범 뭐 한 장 해봤자 30분, 길어야 1시간. 솔직히 앨범 다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앨범 리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도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범 리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과거에는 사실 앨범 리뷰가 사실 상업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해줬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역사에 사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만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엔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지나고 나니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롤링스톤이나 스핀이나 뭐 이런 유명한 잡지들이 나와서 가치를 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들이 한 일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앨범 미학이 이제 60년대 말부터 꼽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앨범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예술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권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주는 거지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책을 구매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도 마찬가지고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 앨범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앨범 리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 팝캐스트에서 주장을 하는데 저에게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거였어요. 제이미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 없는 아니면은 이슈가 되지 않는 앨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 과연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주목을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좋은 앨범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쓸 말이 많겠습니까? 그쵸. 이 앨범은 최고다, 대단하다, 멋지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 평론가의 일을 예를 들어서 앨범 리뷰를 계속해서 쓰는 일이라면 항상 좋은 앨범만 쓸 수 없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즘에서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앨범,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 앨범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네, 심지어 최근처럼 이제 팬덤의 영향력이 커진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취향에 맞지 않은 앨범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팬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큰데 정작 보람은 많지 않은 이런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고 다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에 좀 공감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뼈아픈 얘기는 그거였어요. 미츠키에 대한 얘기. 미츠키를 얼마나 평론가들이 속된 말로 빨아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미츠키가 음악을 잘하고 뭐 대단한 아티스트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그렇게 극찬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츠키가 결국 떴냐? 그땐 못 떴다. 근데 어떻게 떴어요? 지금 틱톡 때문에 뛴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소위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어떤 평론가가 막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런 글을 쓴다. 뭐 야 니네들 뭐 K-팝 그만 빨아주고 뭐 메인스트림 그만 빨아주고 네. 진짜 평론가라면은 좋은 음악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약간 젠치하면서 쓴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뭘 띄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평론가들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아니다. 그런 느낌? 예전하고 그런 게 좀 달라진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평론의 어느 정도 권위가 그런 어떤 음악가들한테 정당성과 어떤 작품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로 이제 기능을 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고 활자 문화도 이제 많이 쇠락했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평론 혹은 앨범 리뷰 이런 리뷰 단위에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 주잖아요. 알고리즘이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네. 이렇게 더 정확한 취향을 반영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굳이 왜 사람이 평론가가 어려운 말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어려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쵸. 이런 맞습니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론가가 어떻게 들었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막 질문을 받는다거나 뭐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이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음악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질문은 진짜 안 들어와요. 이제는.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고 뭐 그 음악이 요즘에 뜨던데 아니면은 요즘에 얘기가 좀 많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그런 얘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어떤 장치가 된 정보가 된 거죠. 네. 근데 리뷰라는 형식은 사실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굉장히 소셜 미디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음악은 사실 좀 그런 리뷰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화를 예로 들면요. 지금 틱톡에서 무비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30초에서 90초 사이에 이 영화 나는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그래서 별점 몇 점이다. 이런 아티스트들, 리뷰어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막 까이에드 시네마나 막 고전적인 평론가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평론가로 부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영화 평론의 이야기를 뭐 좀 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평론가는 약간 학술적인 의미에서 그 문화를 탐구하고 고찰하는 이들이고요. 인플루언서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본 콘텐츠에 대해서 감상평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비는 자리가 있잖아요. 막 인플루언서처럼 광고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술적으로 엄청나게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음악에서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음악은 또 평론가들이 점점 이제 설 곳이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는 어쨌든 2시간이니까 내가 이게 찍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고편만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찍먹도 요약 이 찍먹 영상들도 1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음악은 찍먹이 돼요. 내가 후렴만 들어봐도 되는 거고 진짜 인트로만 들어봐도 되는 거. 그리고 돈 안 내도 솔직히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광고 좀만 보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었네 저렇게 들었네 뭐 하는 얘기가 좀
유명무실해진 느낌? 그래서 참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리뷰 같은 게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도원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동경했고 좋아했으니까는 결국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고 원하는 그렇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도원 씨가 지금 제너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의 리뷰도 올리고 컬럼도 올리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 만들 때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팟캐스트에서 제이미 브룩스가 뭐 그리고 존 카라마니카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앨범을 예술성의 단위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사업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진 앨범이라는 단위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 드레이크가 스트리밍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은 노래, 뭐 20곡 이상 이런 노래들을 한 앨범에 넣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케이팝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한 앨범을 두 파트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뭐 미니 앨범을 뭐 많이 내서 그걸 이제 하나로 묶는 경우도 있고요. 리패키지도 있고. 네, 그런 형식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물론 회의적인 결론이 나긴 합니다만 또 싱글 단위가 이제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제이미 브룩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악 저널리즘이나 음악에 어쨌든 돈을 대는 사람들이 어쨌든 낭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앨범 리뷰 필요하지 않아. 음악 저널리즘?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비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럼에도 발굴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나 아니면은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고 또 콘텐츠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제너레이트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론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청탁이 오면은 그 청탁하신 분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가공을 해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소재도 제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이런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번역을 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공간이 사실 물론 뭐 블로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포털 서비스 사이트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만 뭔가 나의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퍼스널한 공간처럼 보인단 말이죠. 임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간을.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를 만들었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 저는 팔로우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아니 그리고 제너레이트에서 올리는 글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뭐 다양한 앨범 소개도 있고 뭐 해외 팝 소식, 국내 뭐 음악 시장 소식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도원 씨랑 얼마 전에 술 먹었었거든요. 네. 윤경희 씨가 오기로 했다가 못 온 날. 네.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막 제너레이트를 만든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저 같으면 못할 일이고. 그래서 그걸 혼자서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음악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그런 게 지금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뮤브도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김반야 작가 반야 작가님이나 뭐 연경 씨나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방송 회차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떤 담론도 만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 음악 저널리즘이 도원 씨가 생각할 때도 그 팝캐스트에서 얘기 나눈 두 분의 얘기처럼 계속해서 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왜냐면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중요해. 그쵸. 에이오 스캇이라는 영화평론가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올해 글을 쓴 사람인데 올해 초에 영화평론을 그만뒀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도서평론을 하고 있어요. 아, 계속 다른 거 뭐야 평론을 하고 있긴 하네. 왜 그만뒀냐면 이제 영화 산업은 팬덤이 좌지우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만둔 거란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은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팝캐스트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은 어쨌든 매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네. 제이미 브룩스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비고 그리고 그 생산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뭐 민재 씨나 영경 씨나 저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리뷰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인터뷰도 잘해야 되고요. 이런 뮤브 같은 오디오 콘텐츠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제너레이트처럼 혼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다 같이 네. 모여서 무언가 공동으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평론가로서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 대중도 변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평론가들 그렇게 많이 안 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저희도 변화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네, 이게 과거에는 뭐 하기 싫으면은 난 그런 거 하지 않아. 난 너무 고고해. 난 정말 음악에 올인하는 정말 예술성에만 집중하는 평론가야. 그리고 글만 쓰는. 예. 골방에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평론가라는 이런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중과 소통하고 음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직업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뛰어가고 날아가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워 있어도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좀 오늘 집에 많이 누워 있다 와서 할 말은 아닌데. 제가 항상 누워 있는데 도원 씨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면서 역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 항상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약간 부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반성하세요. 네, 반성 많이 하고. 제가 제일 반성을 많이 해야죠. 네, 반성이 많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 뮤브를 어쨌든 나왔으니까 뮤브가 어떻게 좀 가야 될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뮤브 콘텐츠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못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믿습니다. 어디 방송에 나가면 네. 구독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재밌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해적 잔나비 그것도 참 오늘 오면서 제가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또 영케이님과의 인터뷰 네. 아티스트 인터뷰도 그렇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내 생일 파티에 영경이가 안 왔던 그날 미치셨어요? 네, 영경이가 선생님께 불려갔던 그날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뮤브 콘텐츠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 만들고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음악을 틀지 못한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돼서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유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앞으로 뮤브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콘텐츠도 전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유튜브 홍보도 좀 활발하게 하셨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유튜브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한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에 했을 때 도원 씨가 그랬었어요. 유튜브도 같이 하지 왜 이것만 하냐. 이것도 좀 겨우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개인이 선호하는 플랫폼이 다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척박한 한국 음악 시장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송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전 2023년에 이제 수건 하나를 풀었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휴, 또 정리하면서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원 씨의 추천곡 두 곡을 부탁드렸어요. 네. 간략하게 어떤 곡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한 곡만 소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곡이나 자리를 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무한 감사, 무한 충성 외치면서 떠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 케니아 그레이스의 Stranger라는 노래고요. UK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여성 아티스트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 다 한 노래가 1위를 하는 경우가 역사상 두 번째. 첫 번째는 케이트 부시. 그러니까 케니아 그레이스가 정말 엄청난 인기라는 거죠. 둘 다 K네요. 맞아요. 이 아티스트 틱톡에서 엄청 나오죠. 맞습니다. 케니아 그레이스가
드럼앤베이스 기반으로 하는 어떤 베드룸 팝이잖아요. 근데 틱톡에 이 드럼 패드 찍으면서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좋아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케냐 그레이스의 Stranger 제가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노래로는 한국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자우림의 이성규 씨, 뜨거운 감자의 고범준 씨 듀오인 일렉트로닉 듀오 옷의 플라스틱 네. 들고 왔습니다. 이 두 곡 이어서 들으면은 약간 클럽 느낌? 네. 그래서 네. 치명적인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 이게 또 전자음악을 제가 가져왔네요. 네, 그래서 두 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케냐 그레이스의 Stranger 그리고 옷의 플라스틱. 뮤브의 13번째 시간, 오늘은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모저모부터 음악 저널리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뮤브 만세, 뮤브 대박. 네, 뮤브 앞으로도 뭐 정말 모든 음악 콘텐츠들을 씹어먹는 콘텐츠가 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팬으로서 정말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런 영혼 없는 얘기를 자판기처럼 쏟아내고 아닙니다. 방송을 좀 하시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런 팟캐스트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항상 근엄한 이야기. 그렇죠. 왜 이 작품이 유명하냐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또 제너레이트에 번역한 저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쨌든 뭐 제너레이트가 워낙 좋은 일들, 좋은 콘텐츠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이 자리가 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너레이트에서 어떤 뭐 재밌는 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제너레이트 운영을 사실 좀 오래 안 했습니다. 뭐 못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한 건데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더니 앞에 이제 음악 평론 그리고 앨범 리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뛰고 날아야 되고 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번아웃이 좀 왔죠. 그래서 그냥 누워있자. 내가 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좀 더 제너레이트 활발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정기적으로 콘텐츠도 올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콘텐츠 소개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뮤브에 복수 출연하는 것을 또 목표로 저희는 원래 하겠습니다. 한번 모시면은 계속 와야 되거든요. 이제. 좋습니다. 예. 아무 때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또 우리가 금방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제너레이트의 팬으로서 성실하게 콘텐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약간 아까 거짓말이라고 했던 거. 전 진짜예요.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는 현장. 좋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뮤브에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 댓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고요. 방송 후기와 각종 질문, 사연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이 진짜 안 달리다가 최근에 좀 달리더라고요. 영케이 잔나비. 영케이 잔나비의 팬들도 이제 달아주시지만은 어쨌든 이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도 뭐 좀 달려서 맞습니다.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플레이리스트와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골뱅이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한 달에 한번 찾아가는 뮤브의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원 씨의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 모셨기 때문에 추천곡을 많이 듣는 게 도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전에 이제 뮤브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빼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그리고 이제 불펌은 안 됩니다. 이제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제가 다 막아놨기 2차 가공, 때문에 3차 가공 많이 알려주십시오. 집으로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곡은 이제 샘파의 이제 라하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최근에 나온 앨범이죠. 이 앨범에 수록된 Spirit 2.0 이제 2.0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국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샘파라는 아티스트는 이제
비욘세, 그리고 솔란지 정말 네로라는 팝 아티스트들의 작곡가로서 경력을 쌓았고 2017년에 6년인가 2017년 그때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굉장히 우울한 일렉트로닉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라하이라는 앨범을 냈는데요. 이 앨범 정말 좋은 앨범이거든요. 네네. 로살리아의 앨범에 참여하는 엘 귄초 프로듀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예지 씨 네. 이제 예지 씨도 참여를 했고 일렉트로닉 뮤지션. 네. 어쨌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좀 전작과는 다른 무대를 보여줍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났거든요. 네. 아프로 퓨처리즘과 뭐 재즈 그리고 좀 약간 익스페리멘탈한 느낌도 있는데 저는 이 앨범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약간 순한 제임스 블레이크. 네, 제임스 블레이크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보다 좀 더 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Spirit 2.0 이 노래 추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원 씨 이렇게 모셔서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샘퍼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